안녕하세요. 김민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언어를 공부할 때는 일반적인 언어에 대한 특징을 제외한 자바스크립트가 가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에 동적인 요소를 추가하기 위한 간단한 스크립트 언어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언어가 개발 당시 자바가 매우 인기 있었기 때문에 마케팅 차원에서 자바라는 단어를 넣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스크립트 언어라는 단어가 붙여져서 자바스크립트가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가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와 다른 초기에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보다는 소규모 작업에 더 적합했습니다. 초기 자바스크립트는 대규모 인원이 협력하여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도구와 프레임워크가 발전해서 현재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프로그램 작성과 대규모 프로젝트 작성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협업과 코드의 규모입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많은 사항들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줄 정도의 코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클린 코드로 작성할 필요도 없으며 게임 맵을 만들 때도 그냥 배열로 처리하면 되지 객체 지향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계 또한 거의 없거나 매우 간단할 수 있고요. 스크립트 언어는 이러한 개발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인터프린터 방식이 많이 채택되고요.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을 내장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문법에 제약을 많이 두지 않아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요. 변수 타입을 일일이 신경 쓰지 않고 코딩할 수 있도록 타입을 엄격히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개발 규모가 커지고 협업이 필요한 시스템이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등 규모가 있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코드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코드 양이 수십만 라인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런 코드들은 혼자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협업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때 점점 중요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읽기 쉽도록 하는 코딩 스타일과 규칙, 인터페이스 규약들입니다. 이런 개발 코드는 작성하는 데 들이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이 해당 코드를 읽는 데 드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즉, 작성할 때 변수명을 짧게 하고 자신만의 규칙으로 간결성을 가지며 작성해서 코딩해서 시간을 줄이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이 해당 코드를 읽을 때 분석해야 된다면 이 시간이 더 길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코드는 술술 읽으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코드를 읽지 않더라도 힌트를 많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슨 옵저버나 무슨 팩토리든 디자인 패턴에서 사용해서 구현한 코드는 그 클래스명에 나 이 패턴을 사용했어요 라고 힌트를 주는 식이죠. 이때는 해당 클래스의 내부 구조를 보지 않아도 해당 패턴을 공부한 사람들은 대략적인 구조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태생적으로 스크립트 언어와 일반 언어의 목적은 차이가 있는데요. 문제는 자바스크립트가 예외적으로 인기를 너무나 끌면서 웹 클라이언트에서 간단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고 서버 프로그래밍까지 확장하는 등 많은 곳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괴리 때문에 현재는 비추천하거나 다른 언어와 달리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자바스크립트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부터는 변수의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변수는 모든 언어에서 사용되는 요소이고요. 이에 변수의 경우 깊게 알면 알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변수의 경우에는 조금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는 let, 상수는 const로 선언합니다. 자바스크립트 변수는 내부적으로 타입을 구분하고 기본 형식이나 구조체를 가집니다. 이때 타입을 구분하는 태깅 비트를 더 붙여서 저장하는 방식을 취하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 각 데이터 형식에 따라 저장되는 메모리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숫자는 부동소점 형태의 실수 형태를 저장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넘버 타입은 8바이트, 스트링 헬로우는 각각 문자당 2바이트를 차지하고요. 블루는 향은 4바이트, 널과 언디파인드 4바이트고요.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구조체 메모리에 플러스 각 요소마다의 바이트를 추가로 차지합니다. 이 설명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컴퓨터 패딩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은 64비트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64비트 컴퓨터는 한 번에 읽어드리는 비트가 64비트, 즉 8바이트를 한 번에 CPU에 로드해서 연산을 처리합니다.
만일 데이터가 4바이트로 저장되었다고 하면요, 64비트 컴퓨터에서는 4바이트를 올리는 일은 8바이트를 먼저 읽어드리고요, 다시 4바이트를 읽어드려서 해당 실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는 추가적인 연산이 필요하는데요, 이에 속도를 위해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는 더미 데이터를 더 붙여서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이외에 내부 시스템에서는 해당 데이터에 대한 추가 정보를 더 구성해야 되는데요, 이 추가 정보를 태깅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실제 데이터와 함께 8바이트로 맞춘다면 속도의 페널티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64비트 컴퓨터에서는 일반적으로 64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속도에 최적화된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이해 시스템에 따라서, 즉 32비트 컴퓨터 시스템이나 64비트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서 태깅에 사용되는 메모리 용량의 가변입니다. 예를 들어 불륜형의 경우 64비트 컴퓨터에서는 데이터 비트를 4바이트, 태깅 정보를 4바이트로 맞추어 총 8바이트를 사용해서 속도에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알고 있다면 다시 처음에 말했던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즉 64비트 컴퓨터라면 숫자형은 실데이터 8바이트, 그리고 태깅 정보 8바이트로 구성될 거고요. 불륜형은 실데이터 4바이트, 태깅 정보 4바이트로 구성해서 속도를 최적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이야기는 C 언어를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맛보기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나중에 시스템 개발자가 되거나 특정 시스템 특성에 맞추어서 개발을 할 때 코드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자열의 경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UTF-16으로 저장합니다. 예전에는 문자열 인코딩 방식에 대해 많이 설명하고 이야기했는데요, 요즘은 UTF-8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다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길게 설명했던 이유는 문자열 인코딩 방식이 완성형, 조합형, 멀티바이트, 유니코드, UTF-8, UTF-16 등 다양한 포맷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각 해석 방법에 따라 문자열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는 많이 사용하시는 UTF-8과 UTF-16만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UTF-8은 가변 길이 인코딩 방식으로 ASCII 문자와 호환성이 좋고요. UTF-16은 고정 길이 인코딩 방식으로 대부분 2바이트 문자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UTF-8은 영문을 저장할 때는 1바이트를 사용하고요, 한글을 저장할 때는 3바이트를 사용합니다. UTF-8은 영어와 유럽 문자들을 저장하는 데 효율이 좋습니다. 반면 UTF-16은 한글이나 한자 등 아시아권 문자를 저장하는데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장 효율성보다는 전체 시스템에서 문자열 포맷이 일관된 것이 더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UTF-8로 통일해서 저장한 것을 추천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문자열 저장을 불변객체로 저장합니다. 이에 순환문에서 다음과 같이 문자를 하나씩 추가하는 과정은 매 순환마다 새 객체를 생성해서 대입하는 과정을 취합니다. 비교의 연산자는 equal 2개를 사용하는 느슨한 비교와 equal 3개를 사용하는 엄격한 비교가 있습니다. 느슨한 비교는 타입 변환을 한 후에 결과를 비교합니다. 예시로 사용한 비교는 전부 true를 변환하는데요. 첫 번째는 문자열 5가 숫자 5로 변환되고요. 두 번째는 불리언 true가 숫자 1로 변환됩니다. 세 번째는 둘 다 비어있음을 의미해서 또 true고요. 네 번째는 빈 배열이 펄스로 변환돼서 이것도 true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equal 3개를 사용해서 엄격한 비교를 한다면 위에서 true로 변환했던 모든 구분은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펄스로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코딩 시에는 equal 3개를 사용해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기본 타입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number, boolean, string, undefined, null, 비긴트, 심벌들이 기본 타입이고요. 그리고 이 기본 타입에는 이에 대응하는 오브젝트 웨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형이라고 하지만 비긴트와 심볼은 그냥 클래스로 생각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비긴트와 심볼은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스킵하도록 할 거고요. 비긴트는 컨솔 다룰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심볼은 중복되지 않은 고유값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많이 사용하는 스트링에 대해서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str1과 str2는 기본 타입으로 hello를 저장하고요. str3과 str4는 new 키워드를 사용해서 스트링의 객체로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str1과 2는 엄격한 비교를 해도 같아지고요. str2와 3은 느슨한 비교를 해도 펄스로 나옵니다. 타입 오브로 기본 스트링과 스트링 객체는 같지 않다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str1의 컨스트럭트와 str3의 컨스트럭트를 비교하는 구문에는 또 true로 나오는데요.
이게 트루로 나오는 이유는 기본 타입에서 여기에 대응하는 오브젝트의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 기본 타입을 바탕으로 스트링 객체 오브젝트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 맨 마지막 구문은 true로 반환되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법으로 화살표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화살표를 사용해서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괄호와 구문 정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가 하나일 경우에는 괄호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러 개이거나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괄호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본문이 한 줄짜리 단일 표현식이면 중괄호 및 리턴 또한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에 이 표현식은 펑션의 괄호 열고 파람, 리턴 파람과 동일한 구문입니다. 이 화살표 함수는 인명 함수와 함께 콜백 함수에서 사용해서 코드를 간단히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서 알아두셔야 하는 문법입니다. 화살표 함수를 실제 사용한 코드 예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리액트에서 유지 이펙트를 사용할 때 익명의 화살표 함수를 사용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클라이언트에서 화면이 로드되자마자 API를 호출해서 정보를 받아오는 모습이고요. 여담으로 페이지의 시작 시 처리되는 구문은 유지 이펙트에서 걸어도 되지만 라우터 단에서 화면이 호출 전에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API가 스레드로 시작되기 때문에 async await로 한번 걸어서 스레드가 자동으로 종료된 것을 방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야 API에서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예외를 받는 스레드가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주 사용하는 문법은 백틱과 함께 사용되는 문자열 표현입니다. 백틱은 일반 키보드에서 숫자 1 왼쪽에 있는 호 따옴표 비슷한 문자를 말하는데요. 이 백틱 안에 문자열을 쓰면 해당 문자열 그대로 출력됩니다. 백틱 안에 줄바꿈이 표현될 수 있고요. 달러와 함께 괄호로 수식, 변수나 수식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 편리함 때문에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문법이고요. 예시를 보시면 바로 사용법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백틱 문자열의 예시로 서버에서 DB에 질의하는 쿼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중첩 쿼리로 복잡한 모양을 띠는 쿼리인데요. 쿼리의 모양을 해치지 않으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읽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보시면 다시 함수를 호출하는 파일 정보라든지 하는 구문은 또다시 백틱을 사용해서 서브 쿼리를 돌려주는데요. 상당히 복잡한 쿼리면서 조인도 많고요. 정보의 구조도 복잡한데요. 제가 예전에 서버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받아서 20ms 안에 처리해야 사용자 속도가 느린 걸 체감하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쿼리도 인덱스만 잘 건다면 15ms 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알고리즘에서 하나 딱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정렬 및 탐색 알고리즘 그리고 비고인데요. 인덱스를 건 테이블에서의 검색은 비고의 로그 n의 속도를 지닙니다. 비고의 로그 n의 속도는 1억 건의 데이터가 있다면 1억이 12발생이기 때문에 8번 만에 검색이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자잘한 팁이 있는데요. DB 컬럼은 언더스코어를 사용해서 장명했는데 as를 사용해서 클라이언트에서 반환하는 데이터는 제이슨의 낙타식 표기식으로 표기하고 있고요. 또한 DB를 쿼리할 때 콤마를 제일 마지막에 붙이면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없어질 때 쿼리를 실수하기 쉽습니다. 이에 콤마를 제일 앞에 붙여서 쿼리가 추가되거나 삭제되더라도 안전하도록 코딩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문법은 객체 리터럴이 있습니다. 객체 리터럴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건 그냥 한번 보면 자연스럽게 객체를 초기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입니다. 그리고 ES6 이후에 많이 사용하는 사항으로 키와 변수명이 같을 때 축약된 문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프로퍼티와 변수 이름이 같으면 보시는 것처럼 축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함수도 축약이 가능한 문법도 있는데요. 속성 축약만 알아도 괜찮을 겁니다. 객체와 배열에 점점점을 이용해서 쉽게 확장이 가능한데요. 해당 용어는 스프레이드 신텍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예시를 보시면 바로 이해했을 수 있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1에 위드와 하이트가 정의되어 있다면 오브젝트 2에서 추가로 Z 인덱스를 더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오렌지, 바나나, 딸기가 저장되어 있다면 어레이 1의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그대로 저장한 후 여기에 더해 토마토와 당근을 추가로 넣어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스프레드 신텍스 및 객체 리터럴에 대한 예시로 클라이언트 라우터 정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루트 라우터고요.
루트 라우터에서 마지막에 보시면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 라우터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모듈별로 폴더로 나눠져 있고요. 폴더에서 다시 각 모듈별 라우터가 존재합니다. 오른쪽은 그중 연습 문제 라우터에 대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URL을 관리하면 각 모듈별로 담당자가 다르더라도 자신의 URL을 각각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용어는 어려울 수 있는데 보시면 바로 할 수 있는 문법이고요. 단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디스트럭처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레이 디스트럭처링과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링이 있는데요. 어레이 디스트럭처링은 배열에 있는 데이터 변수나 상수를 순서대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링은 오브젝트에 있는 프로퍼티에 같은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면 해당하는 변수의 값을 대입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문법의 사용 예시는 유즈 스테이트를 할 때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문법이고요.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링은 서버 코드를 잠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API 인제값에 따라 파라미터 정보, 유저 정보, 바디 정보 등을 가져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그리고 여기 예시에서 보시면 제가 오류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의 첫 번째 단계에서 데이터 검증을 해야 한다고 했었죠. 여기서 보시면 클라이언트에서 보내주는 데이터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타입만 검증하고 있는데요. 열거형의 값이나 값에 대한 범위 등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포트와 익스포트를 지원해 모듈화가 가능하고요. EXSys부터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클래스 기반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 두 기능은 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함수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요. 이건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이 아니라 언어의 공통적인 상황입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함수의 경우 선언을 하면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메모리에 올라가서 계속 재사용되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함수로 선언해도 그렇고 변수로 받아도 그렇습니다. 객체 프로퍼티나 클래스 메소드의 경우에도 실제 인스턴스가 생성되지 않더라도 함수는 실행 시에 메모리에 로드되고 이 함수를 재사용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클래스의 함수의 경우에는 해당 인스턴스가 하나의 클래스 메소드를 재사용하는 형태로 동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함수 안에 함수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함수 안에 함수를 사용할 정도로 긴 함수를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는 변수나 함수가 제한적으로 사용될 경우 이를 읽는 개발자가 파악 및 수정이 쉽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 클래스의 퍼블릭의 파라미터를 변경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해당 사항을 변경하면 해당 클래스를 사용하는 모든 모드를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하지만 프라이빗 함수를 변경한다면 해당 클래스만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함수 안에서 적용되는 변수나 함수를 변경한다면 해당 함수의 내용만 보면 되기에 이렇게 스코프 제한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봐야 되는 범위를 제한해서 코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클로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 거고요. 용어를 자세히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그냥 함수의 동작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다뤄도 크게 무리는 없는 내용입니다. 비동기 처리나 콜백 함수를 다룰 때 혹은 리액트를 사용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문법이 클로저일 수 있습니다. 클로저의 정의는 함수의 변수를 외부에서 참조할 때 해당 변수가 유지되는 기능이고요. 이 doSomething 함수는 클로저의 선언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카운터 변수를 선언을 하고 이 변수를 증가시키면서 리턴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선언만 봐서는 내가 지금 클로저를 사용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익숙한 문법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자기 실행 함수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비동기 처리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버튼에서 특정 변수를 기억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걸 보시면 많이 익숙한 형태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계시다고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클로저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동작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클로저라고 부릅니다. 아까 전에 함수는 처음 실행 시에 한 번만 메모리에 로드되고 해당 함수를 재사용한다고 했죠. 클로저의 경우 함수 포인터 외에도 이 함수를 호출할 당시 환경 정보를 따로 저장합니다. 이에 비동기 처리 등에서도 변수가 유지될 수 있는 거고요. 클로저의 경우는 함수형 프로그램이나 클래스가 도입되기 전에 사용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1995년에 만들어졌고요. 클로저는
처음부터 사용된 문법입니다. 클래스는 2015년에 ES6에서 도입됐고요. 여기서는 약 20년의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의 값을 유지시킬 수 있는 특징 때문에 클래스가 없을 때는 클로저는 클래스의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즉 클래스 멤버 변수들을 클로저에서 구현해서 사용했던 거고요. 예시 코드를 보시면 클래스 역할을 하는 클로저 함수를 써냈고요. 카운터는 멤버 변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클로저 변수를 대입해서 클래스의 인스턴스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용은 클래스가 나오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요. 클로저는 클래스가 없는 함수명 프로그램에 유용하고요. 만일 둘 다 지원하는 언어라면 상황에 따라 각기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굳이 이런 상황에 사용하라고 알려드리지 않아도 개발자분들이 자연스럽게 판단해서 사용하시게 될 사항이고요. 일반적으로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 객체라면 클래스를 사용하고 간결하게 처리해야 되는 내용은 클로저를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기본 매개 변수 값을 지원하는 언어고요. 가비지 컬렉터를 지원하는 언어입니다. 가비지 컬렉터를 만든 목적은 개발자가 메모리 해제를 실수할 경우가 많아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이걸 사용하는 언어는 개발자가 직접 메모리 할당 및 해제를 하지 않아도 되어 상당히 편리한데요. 현재는 가비지 컬렉터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짚어드리는 게 더 빠릅니다. C, C++, 러스트 같은 로우 레벨에서 시스템 개발에 사용하는 언어 외에는 대부분 가비지 컬렉터를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C#, 루비, 고, PHP, 스위프트, 코틀린 등이 있습니다. 실제 메모리 관리는 개발자가 완벽하다는 가정하에는 개발자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과 속도 면에서 좋습니다. 즉 개발자가 만든 코드가 완벽하다면 가비지 컬렉터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데요. 하지만 상당히 많은 개발자가 실수하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에 가비지 컬렉터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에서는 메모리 할당과 해제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신경 써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 가비지 컬렉터를 구현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고요. 전에는 제가 이 중 설명하기 쉬운 레퍼런스 카운티 방식을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은 마크 앤 스윕 혹은 마크 앤 컴팩과 제너레이셔널 알고리즘을 혼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원래는 제가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알고리즘의 내용을 알아도 세부 동작을 실제 직접 구현하거나 응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돼서 지금은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사항의 알고리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알고리즘 이름을 적어놨기 때문에 이름을 검색해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앞서 자바스크립트에서 히스토리에 말했는데요. 간단한 스크립트 언어로 만들어졌다가 널리 사용하면서 성격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이 도입되었는데요. 이에 그냥 혼자서 간단히 만들 때는 상관이 없는데 헤어더블시에서는 사용하면 좋지 않은 특징이 몇 개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지막 단락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적폐라고 생각되는 아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으론 디스가 제일 문제고요. 프로토타입을 왜 추천하지 않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동적 타이핑은 자연스럽게 사용하지 않는 특징이고요. EVL 함수는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호이스팅은 코딩에 익숙하다면 발생시키지 않는 오류일 거고요. 이 첫 번째 디스가 문제입니다. 이 디스를 안 짚고 넘어가자니 뭔가 많이 사용하는 녀석이고요.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의 디스는 다른 언어와 동작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이게 누가 호출했느냐에 따라서 이 디스가 달라져 버리는데요. 이걸 자세히 설명하면 상당히 길어집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긴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세히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알아도 혼란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항이 자바스크립트가 태생적으로 스크립트 언어로 탄생한 잔재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언어에서는 디스는 클래스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차라리 이 개념을 가져가시길 권하고요. 자바스크립트의 디스의 동작은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딱 하나 알려둬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적폐 같은 애들을 조합해서 정신을 돌아오게 만드는 녀석이 바인드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디스는 호출하는 시점에 객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디스의 내용이 바뀌어 버린다고 했죠. 어떨 때는 오브젝트의 자신이 되지만 어떨 때는 HTML 컴포넌트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멀티스레드에서는 전혀 다른 객체가 디스에 올 수 있습니다. 이에 생성자에서 디스를 바인드해서 호출하는 요소에 상관없이 이
객체의 디스를 고정시키는 게 바인드 함수입니다. 만일 클래스나 함수에서 디스가 이상하게 온다 싶으면 생성자에서 바인드를 걸어보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들은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상습받는데요. 지금 보시는 코드가 대표적으로 프로토타입을 사용해서 함수를 구현한 예제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퍼스널 정의했고요. 그리트를 추가해서 함수를 구현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방식을 비추천하는 이유는 프로토타입이 전역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코드의 규모가 커질수록 여러 곳에서 프로토타입에 함수를 추가될 수 있고요. 이는 예기치 않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퍼슨 클래스에서 A팀이 그리트 함수를 추가를 했고요. B팀이 getName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나중에 C팀이 같은 이름의 그리트를 추가하면서 기존에 만들어진 함수와 다른 기능을 넣었다면 A팀은 갑자기 어느 날 동작하는 코드가 예기치 못하게 동작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원인을 추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는 클래스 문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굳이 프로토타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좋은 코딩 습관은 하나의 변수에 명확히 하나의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동적 타이핑을 지원하더라도 하나의 변수에는 하나의 정보만 저장한다면 이 정보의 타입은 변하지 않게 될 겁니다. 따라서 동적 타이핑이라는 특징은 드러나지 않게 되고요. 특수한 경우에 특정 변수가 실시간으로 타입이 바뀔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고요. 이는 설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EVL 함수인데요. 이건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건 입력 문자열을 실행하는 함수인데요. 최적화 문제로 속도가 느린 것도 있는데 가장 문제는 해커가 악의적인 코드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터뜨려버릴 수 있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함수이고요. 저는 지금껏 자바스크립트로 코딩하면서 호이스팅 버그를 내본 적이 없는데요. 호이스팅은 변수 선언이 그 범위의 최상단으로 끌어올려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선언하지 않은 변수를 사용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유즈 스트릭의 구문이 나오는 이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문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호이스팅 문제는 더더욱 나오지 않았고요. 만일 호이스팅 오류를 냈다면 자신의 코딩 습관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